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많은 외세 침략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며 한반도를 지켜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반도국의 역경을 이기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한국인의 DNA 속에 강인한 외교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 오늘도 정진 중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마치 3차 대전과도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것이며 앞으로 한반도를 향한 외교 정책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 지형이 중요해진 요즘,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한국 외교안보의 미래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께서는 미국 국제정치학회 이사를 거쳐 동아시아재단 이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고향으로 KF 한라 포럼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정인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문정인 특보께서 그리시는 외교 안보의 현재 문제와 극복, 해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객관적 사정이 상당히 어렵죠.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남북 관계는 완전히 차단, 단절이 돼 있거든요. 북한 핵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까지도 모든 소통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다행히도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결과로서 지금 서해나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가 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은 과도기적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깊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겠다. 지경학적으로 중국과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집단적 어떤 포위 전략을 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가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자라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선택이 쉽지 않거든요. 미국은 우리의 넘버원, 제1의 동맹이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영세 상인들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을 버려서 미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미국과 관계를 소홀하면서 중국 편에 서기도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샌드위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딜레마고요. 그러나 단 이제 한 가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의 악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일본 측에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고 나라의 수반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1965년 한일 국경 정상화에 관한 기본조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국내법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기본 조약에 따라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좀 역지사지 입장을 갖고 우리를 이해하면서 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밝혔어요. 일본하고 북한 핵 문제라든가 중국의 부상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중국하고 협력할 용이 있다. 경제 협력할 용의가 있다. 역사 문제는 두 정상 간의 합의 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게 우리 대통령의 기본 접근인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역사 문제를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여간 한일 관계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전 세계가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왔죠.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 같은 위기들, 그런 기후변화 자체가 사실상 우리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건데 지금 해결의 길미가 잘 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량살상 무기, 핵 화생 무기, 탄도미사일 확산 같은 것도 큰 국제적인 문제점들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데 나서야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간 우선 뭐 바이든 행정부가 왔으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보다 전향적인 외교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빨리 북을 설득해서 남북이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대화를 해야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래서 한미, 북미, 남북 3자 간의 순환 구도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중 양자 대결, 신냉전 구도가 등장하면 한국 안보 경제는 아주 파국적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간에 미중이 화해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미국에 우리가 붙어서 뭐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든가 이 대중 견제를 위한 이런 정책 구상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해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아닙니까? 평생 영구적으로 영원히 우리는 중국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국과 그렇게 각을 세운다는 게 우리에게는 쉬운 외교적 선택이 아닐 겁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자 외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전염병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목소리가 좀 있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당국들이 나서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핵 확산 방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는데 바탕은 결국에 뭐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양극화가 가급적인 배제돼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야, 보수 진보 올 것 없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힘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북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어떤 선입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식과 순리가 지배하는 외교 안보 정책, 그게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재인 특보께서 그리시는 한국 외교 안보의 가장 이상적인 미래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반도에 그 핵무기가 없어야 되겠죠. 핵무기가 없고 평화롭고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그런 한반도를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남북이 평화 통일까지 이룰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 공동 번영을 가져오려고 하면 동북아의 전반적인 지형이 우호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많이 완화가 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살기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지금 코비드-19 그 전염병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대량살상 무기 같은 현안들이 해소가 되고 그 다자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세상, 아마 이런 세상들이 오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희망차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외교 안보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 공동번영, 그 다음에 지구촌의 안보, 다자협력, 지역통합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평화나 공동 번영, 지구촌 협력 등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우리가 명민한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쉬운 말로 스마트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 우리에게 어떤 자원들이 가능한가를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외교 정책을 얼마나 유연성 있게 만들어서 그걸 효과 있게 집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스마트 외교를 하려고 하면은 소위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 갖춰야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외교 또는 명민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될 겁니다. 아네모네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원칙 없는 외교를 하면은 모든 국가들로부터 사실상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못 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되고 원칙 있는 외교를 하려고 하면은 용감해야 됩니다.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결기 있는 외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자연히 그런 외교를 하려면 우리가 국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걸맞는 군사력도 구축을 해야 되겠고 그것뿐 아니고 그거에 또 걸맞는 소프트 파워도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력이라고 하는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공공외교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가 왜 필요한가? 우리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매력이 있는 국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 국제사회에서 아젠다를 세팅하는,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가, 이런 걸, 그런 지위를 가지려고 하면은, 국력에 관계없이 우리가 아주 능률적인 공공외교를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스마트 외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분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된 상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효과적인 외교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명민한 스마트 외교, 원칙 있는 외교, 그리고 공공 외교를 전개할 때 우리가 원하는 외교 안보의 이상향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무척이나 마음에 와닿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5가지의 외교를 잘 해 나가려면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과연 어떤 외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보님께서 보시기에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예측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외교안보 정책에서 예측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유는 뭐냐? 휴먼 에이전시, 결국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되는 건 최고 정책 결정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세간의 여론 같은 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항상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내년 한 해 같은 건 우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다음 북한 핵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남북 간에는 완전히 소통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가 빠른 타결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이제 민주당 정부들끼리니까 아마 협력을 잘해서 결국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가닥을 잡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긴 봅니다만 그러나 내년에 큰 무슨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현상이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가 있겠죠. 5년 후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미중 대결 구도가
악화가 돼서 신냉전 구도로 간다면 향후 5년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하고 어떤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향후 5년은 우리에게 상당히 희망적일 겁니다. 아니면은 미중이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향후 5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10년, 10년이냐고 하는 건 2030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건 2032년 지금 우리가 평양하고 협력해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하계올림픽 유치가 되고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가닥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뭐 향후 10년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이 분열돼서 양극화되고 그리고 북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10년을 불확실성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인간하기 나름이고 정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현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가면서 과연 어떤 선택을 그때그때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인 특보께서 우리 국가에게 앞으로의 어떤 역할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가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헌법 1조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대통령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임무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그냥 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는 어떤 리더십의 명제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도 리더십의 가장 큰 자질이고 또 국민과 더불어 가면서 국민을 이끌고 국민들로 하여금 신이 나는 세상을 살게끔 만드는 것도 소위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둘을 잘 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보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한국 외교안보의 미래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함께했습니다.